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홍수에 잠긴 집에 사슬로 묶인 저먼 셰퍼드 한 마리는 절망적인 운명에 놓인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 한낯선 이가 나타났고 그녀의 행동은 꺼져가던 인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릴 것이었다. 대한민국 남해안의 작은 마을 해송리에는 사흘 동안 끊임없이 비가 쏟아졌다. 한껏 불어나 경로한 낙동강은 제방을 넘어 집과 도로, 그리고 길 위의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삼켜버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비극적인 교향곡과도 같았다. 많은 이들이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짐을 챙겨 황급히 떠났지만 모두가 제때 빠져나오지는 못했다. 물에 잠겨가는 동네 어귀, 강산이라는 이름의 저먼 셰퍼드는 버려진 집 현관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 털은 흠뻑 젖었고 지침과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불길한 물길은 그의 발을 적시며 시간마다 조금씩 차올랐다. 강산이의 갈색 눈은 텅 빈 거리를 샅샅이 훑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주인은 그를 버리고 떠난 것이었다. 강산이는 목이 쉬어라 절박하게 짖었지만 거세게 밀려드는 홍수 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다. 사슬은 짧아서 현관에 겨우 서 있을 공간밖에 없었다. 음식도 피할 곳도 없었고 오직 깊어가는 공포와 끊임없는 빗소리뿐이었다. 마을 건너편에서는 35세의 간호사 박수진 씨가 요양원에서 노인들의 대피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은 단순히 아드레날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속을 핥히는 생생한 기억 때문이기도 했다. 몇 년 전 큰 태풍이 왔을 때 그녀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홍수에 휩쓸려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저먼 셰퍼드를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만약 자신이 도울 수만 있다면 다시는 어떤 개도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었다. 수진이 빌린 구조 트럭을 몰고 반쯤 물에 잠긴 거리를 내려가던 중 그녀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사슬에 묶인 채 발버둥치는 황갈색과 검은색의 형체였다. 그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안 돼, 안 돼, 또다시 이럴 순 없어. 그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수지는 밧줄을 움켜쥐고 차가운 허리 높이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강산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걔는 다시 짖으며 사슬을 세게 잡아당겼다. 절박했지만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괜찮아, 아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갈게. 약속해. 급류가 그녀의 다리를 잡아 끌며 균형을 잃게 할 듯 위협했다. 한번 휘청거렸지만 가까스로 몸을 가누었다. 강산이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물살과 공포, 그리고 과거에 잊히지 않는 기억과의 싸움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현관에 도착했다. 강산이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낮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수진이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자 망설이며 냄새를 맡았다. 그의 몸은 너무 심하게 떨고 있어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괜찮아. 수진은 다시 말하며 흠뻑 젖고 녹슨 사슬을 만지작거렸다. 바로 그때 강산이 뒤편의 집이 끙끙거리는 소리를, 현관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수진의 손이 재빨리 사슬로 향했고 강산이의 발밑 나무판자가 부서지기 시작할 때 사슬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과연 제때 그를 구할 수 있을까? 강산이 발밑의 현관이 더 크게 끙끙거리며 물살이 거세지자 물 쪽으로 기울어졌다. 추위로 감각이 무뎌진 수진의 손가락은 그의 목줄에 달린 무거운 금속 걸쇠와 씨름했다. 그것은 낡고 녹슬어서 고집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 제발, 제발.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강산이는 위험을 감지한 듯 낑낑거렸다. 그는 허공의 앞발을 허둥지둥 내저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사슬이 그를 현관 난간에 바짝 잡아당겼다. 그의 크고 겁에 질린 눈이 수진에게 고정되었다. 어쩐지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그녀를 믿고 있었다. 마지막 필사적인 잡아당김과 함께 걸쇠가 부러졌다. 수진이 반응할 틈도 없이 현관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구조물이 무너지자 강산이는 비명을 질렀고 둘 다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처박혔다. 차가움이 수진의 배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본능적으로 강산이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는 잠시 당황해서 발버둥 쳤지만 그녀는 그를 꽉 잡고 그의 젖은 털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나랑 같이 있어. 물살은 예상보다 강했고 둘을 물에 잠긴 픽업 트럭 쪽으로 끌고 갔다. 수진은 미친 듯이 발길질하며 둘 다 머리를 물 위로 내놓기 위해 애썼다.
강산이는 그녀의 결의를 감지했는지 발버둥을 멈추고 그녀와 함께 헤엄치려 했다. 하지만 구조 트럭은 몇 블록 떨어져 있었고 물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수지는 홍수 위로 솟아있는 우체통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헤엄쳐가서 임시 버팀목으로 삼았다. 한 팔로 우체통을 감싸고 다른 팔로는 강산이를 꼭 붙들었다. 폐는 타는 듯했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놓아주기를 거부했다. 그들 위로 비는 하늘을 잿빛으로 흐릿하게 만들었다. 주위 세상은 물의 포효 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한 듯했다. 수지는 강산이의 젖은 털에 이마를 대고 그의 가슴이 자신에게 맞닿아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살아있었다. 겁에 질리고 지쳤지만 살아있었다. 널 잃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격렬하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아니야. 멀리서 보트 엔진 소리가 힘겹게 들려왔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한 팔을 미친 듯이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다. 강산이도 옆에서 쉰 목소리로 짖으며 합세하는 듯했다. 자원봉사 소방관 2명이 운전하는 작은 구조보트가 그 소리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그들이 수진과 강산이가 우체통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엔진을 최대로 가동했다. 꽉 잡아요. 한 명이 소음 너머로 소리쳤다. 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그들 옆에 섰다. 강한 손들이 내려와 강산이를 먼저 잡고 보트 안으로 끌어올렸다. 수진도 뒤따라 올라가 바닥에 흠뻑 젖은 채 쓰러졌다. 한동안 그녀는 그저 그렇게 누워 숨을 헐떡이며 자신들이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강산이가 기어와 그녀의 무릎에 무거운 머리를 기댔다. 수지는 이 버려지고 배신당한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벅찬 감정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안전해.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지는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산이를 홍수에서 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싸움이 될 것이었다. 구조보트는 물에 잠긴 거리를 질주하며 물에 잠긴 차들과 쓰러진 나무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수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강산이를 보호하듯 팔로 감싸고 있었다. 그의 몸은 뻣뻣했고 얼음장 같은 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떨고 있었다. 보트가 덜컹거릴 때마다 강산이는 움찔했고 갑작스러운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에게 몸을 움츠렸다. 그렇게 날 것 그대로 그렇게 망가진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을의 물에 잠기지 않은 지역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강산이를 분실물처럼 그곳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피소의 대부분 반려동물들은 젖고 떨면서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며 철창 안에 분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함께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수지는 노란색 우비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여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임시 보호를 맡아주신다면 그녀가 말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불쌍하게도 지금 또 다른 철창은 필요 없을 거예요. 망설임 없이 수지는 서류에 서명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강산이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수진의 낡은 트럭으로 향했다. 강산이는 뒷좌석으로 뛰어오르려다 중간에 망설이며 크고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수지는 그의 무게에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그를 끝까지 들어올렸다. 천천히, 친구, 내가 있잖아. 집으로 가는 동안 강산이는 좌석에 몸을 웅크린 채 지나가는 모든 불빛과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눈을 두리번거렸다. 수지는 계속 그를 힐끗거리며 책임감의 무게가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을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다. 넓은 뒷마당이 있고 다행히 홍수 피해는 없는 소박한 곳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건조하며 안전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강산이는 문 앞에서 망설이며 마치 자신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지방 냄새를 맡았다. 수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이제 내 집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에는 강산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서성거렸고 그의 발톱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모든 구석의 냄새를 맡고 모든 그림자를 살피며 마치 위협을 찾는 듯했다. 수지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신뢰는 서두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는 신선한 물 한 그릇과 마침 집에 있던 유일한 음식인 남은 닭고기 구이를 놓아주었다. 냄새가 강산이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수진과 음식 사이를 번갈아 보며 살금살금 다가왔다. 마침내 배고픔이 이겼다. 그는 몇 분 만에 닭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아주 작게 반짝였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이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래, 친구, 나도. 그날 밤, 그녀는 벽난로 옆에 두꺼운 담요를 깔아주며 강산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소파에서 그를 지켜보았는데 너무 긴장해서 스스로도 쉴 수 없었다. 강산이는 담요 주위를 몇 바퀴 돌더니 길고 떨리는 한숨을 내쉬며 육중하게 누웠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수진도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생존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지는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았다.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강산이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그가 아직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할 것이었다. 밖에서는 마침내 비가 부드러운 이슬비로 잦아들었다. 안에서는 따뜻한 벽난로 불꽃 소리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개의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수진이 막 눈을 감으려 할 때 요란한 노크 소리가 문을 흔들었다. 강산이는 벌떡 일어나 몸을 긴장시켰다.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한밤중에 홍수 중에 누가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 노크 소리가 다시, 이번에는 더 세게 울렸다. 마치 총성처럼 작은 집안에 메아리쳤다. 강산이는 뻣뻣하게 서서 가슴 깊은 곳에서 낮고 거친 으르렁거림이 울려나왔다. 귀는 뒤로 젖혀졌고 몸은 긴장했다. 수지는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진정해, 아가. 그녀는 속삭였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보았다. 현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고 낡은 야구 모자를 얼굴 위로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수진의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강산이의 원래 주인이었던 강태식이었다. 홍수 중에 그를 묶어두고 무력하게 내버려둔 바로 그 남자였다.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는 강태식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가 뒷마당에서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고 개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는 이야기였다. 지금 그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다. 강산이가 날카롭게 짖으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수지는 그의 목줄을 부드럽게 잡고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온몸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봐요. 강태식이 문 너머로 소리쳤다. 그거 내 개요. 당신이 데리고 있을 권리 없어.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법적으로 강산이는 여전히 강태식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대피소의 서류는 임시보호 문서일 뿐이었다. 만약 강태식이 그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이 그의 편을 들 가능성이 있었다. 그 생각에 수지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문을 아주 살짝만 열고 강산이와 그 남자 사이에 단호하게 몸을 세웠다. 당신은 그를 버렸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물에 빠져 죽으라고 묶어뒀잖아요. 강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얼굴에서 빗물을 닦아냈다. 실수였어. 홍수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 일부러 두고 온 게 아니라고. 수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진심의 기미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당신은 그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강태식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걸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줌마, 내게라고. 그녀 뒤에서 강산이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가슴 아픈 소리로 낑낑거렸다. 수지는 그를 돌아보며 그의 몸이 문틀에 기대어 싸움과 도피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였다. 깊은 숨을 들이신 수지는 어깨를 폈다. 가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그를 생각한다면 그가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세요. 강태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순간 수지는 그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근육이 긴장했고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강태식은 비웃으며 현관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곧 연락하지. 그는 어깨너머로 으르렁거리며 밤속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문을 쾅 닫고 잠갔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드레날린이 홍수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강산이가 몸을 낮추고 불안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가왔다. 그는 젖은 코로 그녀의 팔을 밀며 안심을 구했다.
수지는 그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아가. 그가 널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격렬하게 속삭였다. 약속해. 강산이는 부드럽게 낑낑거리더니 처음으로 그녀의 뺨을 핥았다.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이제 이 싸움에 함께였고 수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강태식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마침내 그쳤다. 해송리 마을은 유령 도시처럼 보였다. 진흙투성이 차들이 거리에 버려져 있었고 집들은 반쯤 물에 잠겨 있었으며 자네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어느 것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식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서 커피를 마셨고 손이 약간 떨렸다. 강산이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의 촉감은 그녀를 안정시켜 주었고 왜 그녀가 물러설 수 없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수지는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낡은 노트북으로 재빨리 검색한 후 그녀는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동물 권리 변호사를 찾았다. 1시간 안에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에너지를 가진 날카로운 눈의 여성 윤서연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유리한 사건입니다. 윤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방임이나 유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완전한 양육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다. 만약 강태식 씨가 당신보다 먼저 공식적인 소유권 주장을 제기한다면 법은 기본적으로 그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그가 강산이의 주인이니까요. 수진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다. 사진, 목격자, 그가 그 개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요. 수진은 골똘히 생각했다. 그 동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대피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누군가는 홍수 중에 강산이가 묶여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떠나기 전에 윤 변호사는 그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안에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는 경고했다. 수지는 오후 내내 진흙탕 길을 운전하며 문을 두드리고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집은 비어 있었지만 모퉁이 집에서 김할머니라는 노부인이 나왔다. 수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김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불쌍한 개를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물이 차오를 때 그가 묶여있는 걸 봤지. 그 남자, 당신이 말한 강태식에게 개를 데려가라고 했더니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수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착한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목격자 진술서와 강산이가 묶여있던 침수된 집터 사진을 가지고 수지는 서둘러 시내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했다.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벽난로 옆에 앉아 강산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숨소리는 느리고 평화로웠고 발은 가끔 꿈에서 무언가를 쫓는 듯 움찔거렸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깨어나게 했다. 문이 아니라 창문이었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강산이는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웠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창문을 응시하며 목구멍에서 낮은 낑낑거림이 커져갔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밖을 살폈다. 그곳 그림자 속에 강태식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더 크고 거칠어 보이는 그들의 의도는 어두컴컴한 빛 속에서도 분명했다. 수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법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강태식은 창문을 한번 두드리고는 문 쪽으로 손짓했다. 수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강산이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를 잃을 수는 없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잡고 119에 전화했다. 밖에서는 강태식과 그의 일행이 집 뒤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강산이는 몸을 긴장시켰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섰다. 그는 수진과 문 사이에 서서 위험한 소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느리고 무거운 이슬비가 전쟁의 북소리처럼 지붕을 두드렸다. 마침내 진흙길 아래로 번쩍이는 불빛이 다가오자 수지는 강산이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속삭였다. 버텨, 아가. 도움이 오고 있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번쩍이는 빨갛고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가르는 생명줄처럼 진흙길을 밝혔다. 하지만 강태식과 그의 두 동료는 즉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수진의 집과 그 너머 숲 사이의 뒷마당에 서 있었고 빛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위협적이었다. 수진은 문에 몸을 바짝 붙인 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강산이는 그녀 옆에 서서 몸을 뻣뻣하게 세우고 그의 깊은 으르렁거림이 발밑 바닥을 진동시켰다. 그때 경찰차 문이 쾅 닫히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경찰관들이 손전등으로 어둠을 가르며 뒷마당으로 달려왔고 단호한 목소리가 외쳤다. 손머리 위로 올려. 지금 당장. 강태식은 쏟아지는 빗소리에 수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외쳤지만 결국 그의 손은 올라갔다. 그의 두 친구는 망설였고 끔찍한 순간 수진은 그들이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그들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문틀에 기댔다. 강산이는 날카롭고 위기양양한 소리로 한 번 짖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강태식과 그의 일행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 중 한 명, 네모난 턱에 친절한 눈을 가진 젊은 순경이 수진의 현관으로 다가왔다. 신고하신 분이신가요? 그가 물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잘하셨습니다. 이자는 전과가 있어요. 동물학대, 불법 번식, 뭐든지요. 저희도 이자를 제대로 잡아넣을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단순히 강산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강태식은 다른 생명들에게도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순경은 무릎을 꿇고 강산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강산이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짧게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허락했다. 착하다. 순경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 1시간 안에 뒷마당은 깨끗해졌다. 경찰관들은 강태식과 그의 친구들을 체포해 데려갔다. 비는 안개비로 잦아들었고 마을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부드러운 물방울 소리를 제외하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수진은 문을 닫고 잠근 후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산이가 다가와 그녀에게 몸을 기대며 무거운 머리를 무릎에 올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귀를 쓰다듬으며 그가 이해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하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살아남았다. 다음 며칠은 법정 심리, 서류 작업, 그리고 길고 지친 밤들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증언, 사진들, 그리고 무단 침입 시도에 대한 경찰 보고서 덕분에 판사는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강산이는 더 이상 강태식의 개가 아니었다. 그는 수진의 개였다.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하던 날, 수진은 법원 주차장에서 강산이의 목줄을 손에 단단히 쥔 채 소리내어 울었다. 이제 넌 내 거야, 친구. 그녀는 그의 털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난 내 거고. 강산이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한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핥았고 꼬리는 그녀 옆구리를 두드렸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수지는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강산이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소리에 움찔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몸을 피했으며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짖었다. 하지만 수지는 인내심을 가졌다. 매일 그녀는 그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을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잠자리, 부드러운 말,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채웠다. 조금씩 강산이는 변했다. 그는 밤에 집안을 서성거리는 것을 멈췄다. 그는 두려움 대신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후, 그는 너무나 순수하고 거리낌 없는 기쁨으로 뒷마당에서 공을 쫓았고 수지는 잔디 의자에 주저앉아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풀밭을 질주하는 그를 보며 귀를 펄럭이고 혀를 내밀고 있는 그를 보며 그녀는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강산이는 단지 구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 또한 구원했던 것이다. 강산이 이전의 수진의 삶은 조용한 슬픔 속에 갇혀 있었다. 옛 반려견 사랑이를 애도하고 그때 느꼈던 무력감을 슬퍼했다. 하지만 강산이를 구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아직 닫혀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열렸다. 그들은 둘 다 두 번째 기회를 찾은 것이었다. 몇 달 후 어느 날 밤, 수지는 다시 벽난로 옆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강산이는 불 앞에서 길게 누워 부드럽게 코를 골며 꿈속에서 발을 움찔거렸다. 집은 어쩐지 더 따뜻하고 더 가득 차고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강산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우린 서로를 찾았지. 그렇지,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강산이의 눈이 깜빡 뜨였고 그는 꼬리를 바닥에 한번 탁 쳤다. 밖에서는 세상이 홍수로 범람하고 분노할지라도 이 작은 집안에서 그들은 가족이었고 어떤 폭풍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 그의 해송리에는 봄이 일찍 찾아왔다. 홍수는 오래전에 물러갔고 푸른 들판과 회복력으로 다시 이어진 마을을 남겼다. 이웃들은 집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고 아이들은 다시 거리에서 놀았으며 한때 진흙탕 자네였던 곳에는 정원이 꽃을 피웠다. 그 모든 것의 중심, 마을 변두리의 작은 흰색 단독주택에는 한 여자와 그녀의 개가 살고 있었다. 생존, 충성,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수지는 현관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뒷마당에서 나비를 쫓는 강산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털은 햇빛에 빛났고 이제는 강하고 건강했으며 몇 달 전 그녀가 발견했던 반쯤 물에 빠져 떨던 개와는 거리가 멀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를 볼 때 숨이 멎곤 했는데 그가 얼마나 망가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치유되었기 때문이었다. 강산이가 총총 걸어와 자랑스러운 짖음과 함께 침이 잔뜩 묻은 테니스공을 그녀 발치에 떨어뜨렸다. 수지는 웃으며 청바지에 손을 닦았다. 넌 이 놀이가 전혀 질리지 않는구나. 그렇지? 강산이는 혀를 입가로 내민 채 맹렬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수지는 공을 집어 마당 건너편으로 던졌다. 강산이는 마침내 자신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집에 있다는 것을 아는 생명체의 기쁨으로 그 뒤를 뛰었다. 놀이 후 그들은 마을로 나섰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사람들과 노점들로 북적였다. 강산이는 구조됨, 사랑받음, 그리고 집이라고 쓰인 밝은 파란색 반다나를 목에 두르고 수진 옆에서 당당하게 걸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에게 인사했다. 저게 홍수 때 그게 맞죠? 한 여자가 강산이의 귀 뒤를 긁어주며 물었다. 여기선 유명인사예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그녀가 말했다. 그 아이예요. 강산이는 꼬리를 흔들며 호의를 정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몇몇 낯선 사람들, 특히 시끄럽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는 조심스러웠다. 과거의 상처였다. 하지만 수진이 곁에 있자 그는 용감하게 세상을 마주했다. 수제 목줄을 파는 노점에서 한 노인이 몸을 숙여 강산이에게 속삭였다. 너 정말 운 좋은 녀석이야. 알지? 수진의 목이 메었다. 운이 좋다고? 아니, 그들은 둘 다 운이 좋았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황금빛 햇살이 마을을 물들일 때 수진과 강산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길은 조용했고 이끼가 드리워진 참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공기를 휘저으며 피어나는 제스민 향기를 실어왔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벽난로에 작은 불을 지피고 책을 들고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강산이는 그녀 옆으로 뛰어올랐는데 조용한 권위로 소파의 절반을 차지하는 새로 생긴 버릇이었다. 수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등에 올려놓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느꼈다. 그곳 그들의 작은 집의 고요함 속에서 타오르는 불의 온기와 그녀 옆에 기댄 강산이의 무게와 함께 수지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다. 어떤 구조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강산이를 익사 직전에서 구했지만 강산이는 그녀를 희망 없는 삶에서 구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어떤 홍수도, 어떤 잔인함도, 어떤 폭풍도 결코 씻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종류가 아닌 싸워서 얻어내는 종류의 가족. 램프를 끄고 집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자 수지는 정적 속에 속삭였다. 잘 자, 강산아.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강산이의 꼬리가 대답하듯 한번 탁 쳤고 그 둘은 그토록 힘들게 싸워 얻은 평화 속으로 빠져들었다.